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 공군도 하이급, 미디엄급, 로우급 등 다양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들을 혼합한 형태 믹스로 항공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성능이 서로 다른 전투기들을 보유하는 이유는 작전의 특징과 타격 대상에 따라 소요되는 전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투기의 세대별 구분. 또한 전투기는 발전의 정도에 따라 1세대에서 5세대까지로 구분된다. 제1세대 전투기는 1950년대에 등장한 초기의 제트 엔진 전투기를 말한다. 2차 대전 중 독일은 사상 최초로 제트 엔진을 장착한 미-163을 개발하여 연합국 공군을 위협했으나 양산이 늦어지면서 전쟁에 큰 기. 6.25 전쟁에 등장한 미국의 F-86 세이버, 소련의 미그-15, 미그-17 등이 그렇게 하여 등장한 제1세대 전투기들이다. 제2세대 전투기는 초음속의 레이더를 장착한 제트기를 말하는데 F-110, F-5, 미그-21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3세대가 되면서 전투기들은 제4세대 전투기로는 현재 한국 공군의 최첨 단계인 F-15K/이글 및 F-16, 파이팅 펠컨, 미 해군이 사용하는 F-14, 톰캣 및 F-18, 슈퍼호닛, 러시아 공군의 미그-29 등인데 고기동성의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한다. 제5세대. 현재 2급의 전투기로는 미국의 F-22, 랩터가 단연 최강이나 러시아가 개발 중인 T-50PKFA, 중국이 개발 중인 J-20 및 J-31, 미국이 최강의 전투기로 한명난 F-22 전투기의 보급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F-35, 라이트닝 등이 있다. 현재 F-35, FX 사업의 개요. FX 사업이란 1980년대 말에 출범한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 확보 사업으로 그동안 1, 2, 3차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다. 이와는 달리 KFX 사업은 국산 전투기를 생산하여 미디엄급 전투기로 운용하겠다는 별개의 사업으로 일명 보람의 사업이라고도 부른다. FX 이후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40대로 축소하여 1차분을 구매했고 2007년에 2차 사업을 통해 20대를 추가로 구매했다. 현재 F-15K/이글은 한국 공군의 주역기이자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인데 통상 전투기가 한 번 주역하면 40년가량 사용하게 된다는 점.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국지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데다 주변국들이 조만간 스텔스 공군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어서 한국 공군으로서는 이런 점들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 중인 스텔스기들은 이미 최초 비행을 실시한 단계이며 2010년대 후반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전투기 구매 담당 부서인 방위사업청은 2010년 FX 3차 사업비로 8조 3천억 원을 확정했다. 1. 2차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7조 7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FX 3차 사업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구입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어서 2011년 방사청은 2012년 7에서 9월 동안에는 공군이 제시한 요구 성능 ROC에 의거한 140개 항목에 대한 시험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세계사가 제시한 F-35, F-15SE, 유로파이터 등이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13년 6에서 8월 이들 세계 기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가격 입찰을 F-35는 방사청이 제시한 예산 8조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여 탈락했고 유로파이터는 복좌 전투기의 대수를 임의로 적게 제시하여 부적격으로 처리된 것이다. 방사청이 요구한 대수가 단좌형 45대와 복좌형 15대였음에도 이즈가 가격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그렇게 되면 차세대 전투기 선정은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대로 F-15SE가 차세대 전투기로 확정된다면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될 것이며 15년쯤 후 역사는 FX-3차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와 방사청이 예산 맞추기에 급급하여 전략 마인드를 발휘하지. 북한이 무서워하는 무기를 구입해야 우선 방사청이 정한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사청은 처음부터 투명성을 강조하여 비용 30%, 성능 33.61%, 운용적 합성 17.98%, 경제적, 기술적 편익 18.41% 등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을 여기에 대해 방사청은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 전제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동북아 해양에서의 국가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방사청의 기종 선정 절차가 합당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방사청이 정한 평가 기준들과 배정한 비중이 합리적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현재의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략 환경을 종합한 필자의 평가 기준들을 제시해보고자 하며 방사청이 제시한 평기기 필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성능이며 그 다음으로 기술 이전, 가격, 유지 정비, 납품 시기, 동맹에 대한 정치적 배려 등이 뒤를 잇는다. 전투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세부 기준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텔스 기능, 공대지 능력, 현존하는 안보 위협 중 정도면에서의 최대 위협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이고 빈도면에서의 최대 위협은 북한의 국지 도발이며 최대 잠재적 위협은 주변국으로부터의 해양 및 도서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위협 평가는 국방부와 합참도 인정하고 있다. 전쟁 발발 시 공군은 적이 레이더와 이 점에서 스텔스 능력은 현재 한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최우선 성능일 수밖에 없다. 전략 목표물에 도달한 후 타격을 위해서는 정밀 유도 무기들을 가급적 많이 탑재하여 지상을 향해 공격해야 하므로 공대지 능력 역시 중요하다. 또한 공군은 북한의 도발 시에는 도발 원점을 확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작전 능력일 것이다. 한국은 전작권의 분리 이후에도 연합공군 사령부를 구성하여 공동방어에 나서게 되며 유사시 미공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국 전투기 간의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국제 전투 평가 기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술 이전이다. 한국은 당장은 강대국들이 생산하는 하이급 전투기를 생산하여 이들과 경쟁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첨단 전투기를 생산하는 항공 선진국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공군이 추진 중인 KF-X 사업은 특별한 의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전투기는 가격 대비 경쟁력에서 강대국의 전투기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나 한국이 2020년대 항공산업 G7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비용 효과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성능과 기술 이전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격일 것이다. 정부와 군이 국민의 세금을 가급적 아껴 써야 함은 기본이며 복지 예산의 압박으로 나라의 살림살이가 힘든 여건에서 방사청이 예산 맞추기에 신경을 써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 고가의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 필자가 생각하는 네 번째 평기 기준은 유지 정비이며 그 다음으로 납품 시기, 동맹에 대한 정치적 배려 등을 꼽을 수 있다.
유지정비란 장정비, 부품 공급 등의 용이성과 비용을 의미하며 납품 시기 역시 공군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 공군은 470여 기에 해서 공군은 어떤 경우에도 보유 전투기 대수가 430대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차세대 전투기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2017년으로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맹에 대한 정치적 배려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어느 국가든 장단점의 혼재.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3개의 기종들을 비교해보면 장단점들이 복잡하게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F-35를 보면 성능면에서 최고점이다. F-35의 기본 제원은 전장 15.7m, 최고 속도 마하 1.8, 탑재 중량 약 8톤, 작전 반경 1100km.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공동개발국 레벨 1의 지위를 인정받아 자국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F-35 구매국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민감성 문제도 있다. F-35의 경우 미국 정부 보증 대외 판매 FM 또한 F-35는 개발 과정에서 기술상의 결함들이 발견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이 되어야 성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때문에 적기 납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록히드 마틴은 해군, 해병대용으로 수직 2006이 가능한 그럼에도 F-35가 성능에서 최고점을 받는 이유는 엄호 없이 독자적으로 적의 대공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서 전자광학 표적 장치 EOTS 일렉트로프티컬 타기팅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 PGM로 전략 목표들을 타격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최저필 탐지 VLOP. 유로파이터의 기본 제원은 전장 15.96m, 탑재 중량 12.5톤, 최대 속도 마하 2, 작전 반경 1390km 등이다. 토네이도의 후속타로 개발된 전투기로 탐지거리 200km의 AES 레이더와 다양한 정밀 무기를 장착하여 무장 능력과 뛰어난 공중전 능력을 가진 기종으로 그러나 스텔스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공대지 능력에서 F-35에 비해 열세를 할 수 있다. 유로파이터를 5세대가 아닌 4.5세대로 분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이나 동맹에 대한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도 불리하지만 제작사는 서방에 유로파이터의 최대 장점은 파격적인 기술 이전 조건이다. 유로파이터는 구매 대상 60대 중 48대를 한국에서 조립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 방식이 적용되면 한국은 12대만 짓구입하고 나머지는 한국우주항공산업카이가 조립하게 된다. 그만큼 국내의 항공기술이 축적된다는 뜻이다. 기술 이전에 인색한 미국과는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이 향후 KF-X 사업의 성공과 독자적 항공기 생산 능력 함양을 중시한다면 FX 3차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유로파이터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KF-X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존 F-15의 개량형이 될 F-15SE는 전장 19.45m, 최고 속도 마하 2.5, 탑재 중량 약 12톤, 작전 반경 1680km 등의 기본 제원을 가진 기종으로 경쟁 기종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크고 무장 능력이 탁월하며 속도와 작전 반경에 있어 최강이다. 하지만 스텔스 능력, 즉 일단 스텔스 기능을 통해 초기에 공중무쇠를 확보한 이후에는 F-15의 막강한 무장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적진 침투를 위해서는 적이 대공방어망을 뚫는 과정에서 전자전 능력을 가진 항공기나 여타 어무를 받아야 하는 분리점이 수반된다. 결국 F-15에 쓰이는 스텔스 보잉사는 현재 F-15 기체에 스텔스 도료를 입히고 기체의 일부를 변형시켜 무기를 내장화하는 방법으로 스텔스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F-15의 장점인 무장 능력의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F-15 개량형은 4세대도 5세 또한 F-15기는 1960년대에 설계가 완성되어 1970년대부터 생산한 기종으로 한국이 이 기종을 선택할 경우 1970년대에 만든 항공기 기체를 2050년대까지 사용하는 셈이 되어 부품 독점 공급 체제가 가져올 바가지 비용을 우려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럼에도 공군의 전략적 마인드가 아쉽다. 혼재하는 장단점들을 모두 감안하여 정확하게 종합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평가자들이 전략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에 임한다면 평가 기준들 간의 현격한 비중의 차이를 두게 될 것이다. 즉, 성능과 기술 이전의 여타 기준들보다 월등하게 무거운 비중이 배분돼 통상 대공방어 체계는 감시 탐지 표적 획득 추적 발사 유도 격파라고 하는 킬 체인을 통해 적기의 레습을 막는 시스템이다. 스텔스란 레이더에 나타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 킬 체언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공방어를 무력화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방어자의 입장에서 보면 스텔스기는 부지불식 중에 날아와서 타격을 가하는 침묵의 암살자 사일런트 어신과 같은 존재로서 북한이 겁나는 무기라 할 수 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북한이 겁내지 않는 무기 또는 주변국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무기를 구입한다면 하늘에서 월등한 비행 능력을 자랑하면서 육지에서도 잘 뛰어다니고 물에서도 헤엄을 잘 치는 새는 없다. 그런 새를 찾겠다고 나서다가는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참매만큼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펭귄만큼 헤엄을 잘 칠 수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검증된 바는 없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당면한 최대 안보 과제인 한국이라면 도발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기가 진정한 억제 무기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사시 도발 원점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필요시 도발 마찬가지로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기 생산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이전 조건을 제시하는 전투기가 있다면 여타 기준들보다는 그 점에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마땅하다. 현재 한국 공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보람의 사업은 당장은 경제적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을 그것이 GU KGREAT 유니파이드 코리아를 지향하는 길일 것이다.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개도국들의 틈새 시장을 수출 무대로 활용하는 길도 열릴 것이며 유수한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전략적 마인드란 그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방사청, 국회 등 해당 기관들이 진정 돈에 맞추어 무가를 사야 하는가를 되물어보고 예산 문제를 재검토해볼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방사청은 예산 맞추기에만 집중하여 다른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두고 현실을 고려하기보다는 여론과 국내 정치를 의식한 행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방사청이 충분한 전략 마인드를 가졌다면 현 안보 상황이 요구하는 성능을 우선적으로 중시하여 예산 증액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을지도 모르며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면 대수 또는
어차피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없을 바에야 미래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내다보면서 기술 이전을 중시하는 평가 방안을 검토했을 수도 있다. 만약 방사청이 가격 맞추기에만 치중하여 이런 전략적 고민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고민을 해보는 공군의 침묵은 금인가? 현재 FX 3차 사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차세대 전투기를 운영할 공군은 의외로 조용하다. 물론 복지 예산 압박 등으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에 그리고 국민 다수가 정부가 내놓았던 증세 방안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시기. 하지만 공군의 침묵에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FX 3차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전투기들이 향후 수십 년간 국가안보의 최첨단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 토론이 있어야 당연하다. 후보 기종들의 장단점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 하지만 공군으로부터는 어떠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한다. 누가 어떤 이유로 함구령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비행가든지 때에 공급되어 전투기 숫자의 공백만 막으면 된다는 단견의 소치가 아니었으면 한다. 애초에 요구 성능 ROC를